미국에서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스페인 독감을 능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을 내놨어요. 코로나19가 분명히 스페인 독감과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그런 파우치 수장의 의견에는 일부 공감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스페인 독감 재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바이러스 창궐은 전쟁보다 더한 참상을 불러오기도 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중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세계 인구 3분의 1을 감염시켰고 5천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 등 인류 최대의 재앙이었다. 1차 세계대전 중 창궐한 스페인 독감은 과연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알아본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지입니다. 사실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수소자동차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전된 인류가요, 코로나19 같은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네, 정말 역사적으로 봐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균과 바이러스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전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요, 1차 세계대전의 끝, 이 종결에 영향을 미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이세영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니 근데 인플루엔자는요, 독감이잖아요. 근데 이게 1차 세계대전에 무슨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금까지는 가장 많은 인명 손상이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인플루엔자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세계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킬 만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특히 후반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8년에 미국 캔사스주 해스컬이라는 곳에서 독감이 발생했는데 이게 최초 발병인지 하나 해프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쩡한 청년들이 이렇게 쓰러지기 시작. 거의 죽어가니까 의사가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를 했대요. 그런데 뭐 걔들 훈련소에 있으니까 그냥 가야죠. 그래서 그냥 훈련소로 갔어요. 캔사스주에 있는 캠프 펀스턴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여기 수용 인원이 무려 25,000명.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훈련소였답니다. 근데 뭐 훈련소라는 게 원래 이렇게 빡빡 붙여놓잖아요. 그렇죠. 바로 발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발병이 되고 죽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당시에 그 법이 군인들한테 이거 최근까지도 있었죠. 원래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는 보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이슈화가 안 되고 그대로 전선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훈련소 생각해보면 앞에 친구와 내가 완전히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땀도 같이 흘리고 호흡을 계속 같이 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거 위험한데 그거를 그냥 진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3주 동안에 1,000명이 넘게 죽었다니까. 언니 제일 젊은 애들이잖아요. 네네. 아, 이게 애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 감기가 이겨내나 보다. 정신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마 감기라고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워낙 다른 병도 많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후반기에 가서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다가 오히려 종전이 되고 나서 돌아가서 전 세계로 병사들이 돌아가서 각지에서 병을 일으키면서 이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스페인. 근데요,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스페인에서 발병해서 스페인에서 퍼져서 전 세계로 간 것도 아닌데 왜 스페인 독감이에요? 스페인에서 언론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대요. 이슈화를 했대요.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설명하면 서울 독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화 하면 안 되는 거야. 입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 사람들 좀 억울하겠어요.
근데 사실 1차 대전에서 전염병에 취약했던 이유가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오랫동안 그것도 더럽게 모여 있으니까 전염병이 많이 이제 퍼진 거잖아요. 그 참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 대전을 우리가 참호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트렌치 워라고. 그럼 왜 참호 전쟁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쟁 초기에 독일군이 신나게 밀고 가다가 저지가 돼요. 네. 그래서 독일군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네. 주저앉자마자 참호를 길게 파요. 그다음에 자기 참호 앞에다 철조망을 놓습니다. 그리고 요소에다가 이제 기관총을 설치하죠. 독일군은 이 방어 진지를 구축해서 연합군이 공격을 해오면 이 공격을 흡수하고 다시 우리가 공격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연합군이 이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막 갔는데 이제까지에는 기관총의 위력을 잘 몰랐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러일 전쟁을 참관하면서 기관총의 위력을 어느 정도 알았는데 거기서 막 그 러시아군의 기관총의 일본군들이 쓸려나가는 걸 봤어요. 많은 참관자들이 와서. 그때 프랑스군 장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보 같은 일본군. 우리 프랑스군 병사들이면 즉각적으로 소총 반격을 해서 점령을 했을 것이다. 우리 프랑스군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회가 왔습니다. 프랑스군들한테.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이 병사들이 막 가다가 철조망을 만나게 되니까 주춤하게 되잖아요. 그쵸. 바로 이때가 기관총 사격의 타이밍입니다. 양쪽에서 크로스로 기관총을 사격을 해대니까 킬존에 있던 프랑스군, 영국군, 연합군들이 완전 대량 네. 학살을 당하기 시작하죠. 대대 하나가 전멸하는데 5분, 연대 하나가 전멸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젊은 장교들이 많이 사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영국군 같은 경우에는 장교가 맨 앞에 서는 전통이 있었어요. 네. 왜? 장교가 앞에 안 서면 병사들이 안 따라온다. 근데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권총 하나 딸랑 들고 호각 불면서 가는데 금방 뭐 가다 보니 뒤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뒤돌아볼 때마다 병력이 5분의 1씩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혼자만 그렇죠. 남았고 곧 나도 총에 맞아 쓰러졌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군이 연합군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연합군도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들도 참호를 파고 철조망하고 그렇죠. 기관총을 설치하겠죠. 독일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똑같이 괴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4년간 완전히 이런 대량 학살이 끊임없이 번복이 돼요. 그러니까 전 솔직히 말해서 이때 당시의 지휘관들이 예전의 전쟁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쟁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했는지를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술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그런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참호와 참호 사이에 철조망이 있고 그 철조망과 철조망 사이에 시체 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참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참호가 보통 기본이 3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장 뒤에 있는 참호는 이제 쉬는 참호예요. 네. 거기는 안전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참호는 이제 전선으로 갈 사람들이 네. 대기하는 참호. 가장 비참한 참호가 맨 앞에 있는 제일 참호인데 처음에 참호를 파놓고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참호 얼마 이게 길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네. 기간이. 근데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용변 문제거든요. 아. 화장실만 가기만 하면 저격수의 총탄이 나와요. 네. 그럼 죽어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을 없애버립니다. 그럼 용변 문제를 어떻게 그 해결할 거냐. 참호에서. 그냥 참호에서 거기서, 해서 네. 바깥으로 버리는 종이에 써서 바깥으로 던지거든요. 비가 옵니다. 쓸려 들어오게. 그러면 참호가 수로가 돼요. 거기에 모든 오물들이 다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심지어 어떤 병사들은 거기에 빠져 죽습니다. 이게 참호 그러니까 계속 미끄러지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네. 그게 통에다가 받기를 했는데 통에다가 받으면 이걸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흙탕이 되니까 한번 거기를 걸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시간 걸리게 진흙벌이라서 그러면 갖다 버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한번 비 왔다 하면은 깨끗하게 이렇게 네. 사람도 쓸 일이. 코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플루엔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인플루엔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수잉성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합니다. 네. 근데 아프다고 하면 빼줘야 되는데 네. 안 빼줘요. 다 버. 예, 그러니까 그렇죠. 다 아파 빠지면 겁쟁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야 아파? 오케이, 넌 오늘 저녁 돌격이야. 이런 식으로 병사들을 취급을 해버려요. 그 영화에서도 증명이 많이 됐지만
그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많이 재현이 됐죠. 근데 그게 영상으로 재현할 때는 그 사람이 이게 너무 들어서 보고 좀 비참한 선에서 끝나야지 이게 막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제한이 걸리고 제일 문제가 냄새는 재현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정말 못 견디는 건 냄새예요. 말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병도 나오죠. 계속 발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발이 부르트고 퉁퉁 불어. 불면 다행이죠. 썩어 들어가. 아. 이 이른바 참호족이라는 새로운 병이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의 그냥 예. 멀쩡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부상자들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치료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즘에 이 당연히 저도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왜 그걸 알아야 되죠? 그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하면 왜 나는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눈앞에서 벌어지는 순간 정말 지옥이 다시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전쟁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참호에서 병이 발생하고 또 쥐가 늘어나고 또 상황이 악화되면서 위생이란 부분이 얼마나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당시에 그럼 사람들은 이런 위생의 중요성을 전혀 몰랐나요? 1차 세계대전 벌어지기 한 50년 전, 1853년에 크림 전쟁, 크리미아 반도에서 요즘은 크림 전쟁이라고 혼날 것 같은데 크리미아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크림 전쟁인가? 크림 반도라고 저는 어렸을 때 뭐 배웠기 때문에. 하여간 뭐 크림 전쟁이 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등장하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뭐 백의 천사 뭐 이래서 그림도 보면은 뭐 이렇게 등불 들고 막 부상병들 사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나이팅게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이 막 이런 간호사가 아니고 행가 간호사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간호사. 아니요 행정가 이런 지휘하고 대단한 리더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해내는데 전염병을 포함해서 병원에서의 어떤 불결한 상황 때문에 2차 감염으로 죽는 병사가 전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해냅니다. 간격을 어떻게 해서 거기다 어떻게 배치하고 환기는 어떻게 시켜야 되고 아예 건물 구조까지 그려져요. 천장을 높게 해서 뭐 어떻게 빠져야 되고 이런 건물하고 이런 건물하고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 인도군 들어가고 뭐 들어갔더니 어떻게 병이 다르더라 이런 보고서까지 다 해서 그야말로 야전 의학뿐만이 아니라 소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학이 어떻게 가야 되고 간호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림 전쟁의 사상자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크림 전쟁에서 전체 사상자가 53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 3년간 난 사상자예요. 네. 크림 전쟁 앞에 가장 큰 전쟁은 의외로 나폴레옹 전쟁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은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됐거든요. 이때 나온 사상자 숫자하고 맞먹어요. 단 3년간 벌어진 전쟁이.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무기의 발달? 예,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병의 소총과 두 번째 대포의 발달이 아주 급격하게 나옵니다. 크림 전쟁 이전까지 쓰던 총이 대부분 병사들이 활강식 머스켓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네. 주머니에 머스킷 총을 넣고 다니세요? 아니요. 힘들어. 이제 머스킷 총이라는 게 이런 납탄환을 날리는 총입니다. 총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건 납은 현장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납을 끓여서 틀에 부은 부어서? 다음에 이렇게 딱딱딱 만들어요. 그런데 이 납탄, 그러니까 활강식이라는 건 이 총 안에 강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쇠파이프예요. 네네. 쇠파이프에다 놓고 쏜 건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네. 이걸 이제 총구에다 놓고 이제 꽂을 대로 계속 꼽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얘가 납작해져요. 눌리니까. 예, 눌리니까 납작해져요. 그러니까 공기역학적으로 대단히 안 좋죠. 그래서 유효 사거리가 100야드, 9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크림 전쟁 무렵에 뭐가 나오냐면 벨트 탄환이라고 해서 이 탄환에다가 벨트식으로 이렇게 벨트가 되어 있어요. 이게 유효 사거리가 100야드에서 300야드까지 늘어납니다. 와, 3배가 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70m까지 정확히 날아가요. 근데 그 반면에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은 이보다 더 좋은 총을 썼어요. 미니에탄이라고 해서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총을 썼어요. 총탄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추형이니까 훨씬 공기를 가르면서 가겠네. 더군다나 얘는 완전 강선식이에요. 그래서 감속 완전 돌아가요. 얘는 유효 사거리가 400야드,
360m까지 날아갑니다. 와. 그러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총이 나왔어요. 근데 전술은 똑같이 전열 보병이었거든요. 이렇게 떼지어서 막 가는 거. 일렬로 서서 가는 네.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예전에 전술을 썼는데 훨씬 강력한 총으로 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에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사상자가. 두 번째는 대포인데요. 나폴레옹 전쟁 때까지 대포는 커다란 쇠공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1820년 무렵부터 장렬탄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폭발 효과가 나는, 네네. 폭발해서 파편 효과가 나오는 네. 대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도 안에 강선이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대포보다 1.5배 더 멀리 나가고 폭발 효과로 인해서 살상 효과는 3배가 납니다. 와. 그러니까 크림 전쟁이라는 게 어떤 전쟁이냐면 이전보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사상자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상자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한 공간에 예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병사를 수용하게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즉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탄이 파고든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포탄 이러니까 부상자가 엄청 많으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수준의 병사를 갖다 놓으니까 그 2차 감염이랄지 별게 아니고 깨끗하게 소독한 붕대 그리고 이제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조리. 그것도 음식. 연구를 해. 그러니까 부상병들한테 어떤 음식이 좋으냐. 네. 근데 그것도 또 잘못 먹여서 또 악화시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로 안 좋았냐면 부상에 당해서 왔잖아요. 붕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던 스타킹을 벗어서 감아요. 병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야전병원 의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부상병 들어오고 또한 부상이 나서 전선으로 복귀하는 병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균을 온몸에 묻혀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전선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독, 청결, 그다음에 공기 환기, 그리고 조리.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하고 보고서를 올려서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병이 줄더라.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선하니까 사망자가 10분의 1로 줄더라고요. 10분의 1.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간호사의 역할도 했지만 의사의 역할도 했고요. 연구원의 맞아, 역할도 맞아. 했고 행정가의 역할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바탕이 돼서 1차 대전에 우리가 아까 끔찍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름 노력 많이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도 군인이 1000만 명 넘게 들어가니까 이 모양이 난 거지. 그거 없었으면 아마 전사자, 사망자가 10배가 넘었을지도 몰라요.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독일의 잠수함 공격의 피해를 본 미국은 1917년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한다. 1차 대전이 한창인 1918년 3월 미국 캔자스주에서 독감이 창궐한다. 독감에 걸린 훈련병들이 전장에 투입되고 위생이 좋지 않은 좁은 참호에서 독감은 급속도로 퍼진다. 독감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과거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 정립한 위생 시스템을 야전병원에 적용한다. 그 결과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다. 1918년 11월 종전 이후 스페인 독감은 2차, 3차 두 번에 걸쳐 전 세계를 강타한다. 네, 정말 질병 전염병에서 위생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를 이 크림 전쟁 나이팅게일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요. 그럼 다시 1차 세계대전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참호로 인해서 이미 뭐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전쟁터였는데 여기에 이제 독감까지 더해진 거잖아요. 기록상으로는 1917년, 18년 이후부터 인플루엔자가 창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호흡기로 막 하니까 참호에서 막 번져 나가고 그리고 원래 1918년쯤 되면 병력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12살, 15살짜리를 징집을 해요. 아이고야. 얘들이 전선에 나가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훈련소에서도 걸리지 뭐 하니까 결국은 병력 부족 때문에 병력 부족이 1차 대전 종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 전사자보다 질병 사망자가 더 많으니까 네. 인플루엔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분명하겠죠. 근데 스페인 독감 하면은 사실은 전쟁 때 퍼졌다는 건 생각도 못 했고요.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군인들 사이에서 퍼진 게 민간으로 퍼지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제대해서 집에 가니까. 오래 가나 봐요, 그 독감이? 아니 몸에 갖고 갔으니까 몸에 넣어서 가면 살아 돌아오면 일단 껴안을 거 아니야. 같이 밥 먹고. 그쪽은 항상 그렇죠. 더군다나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이때쯤 되면 20세기 네. 초쯤 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송수단의 발달이 있잖아요. 대량이죠. 열차가 있고 뭐가 있고 딱 하니까 항구에 딱 내려서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사방으로 열차 타고 가는 거예요, 애들 다. 역사상 없는 최대 인구 이동이었죠. 그리고 정말 기자님 좋은 지적인데 골고루 징발했잖아. 네. 산간벽지의 모든 마을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8년에서 19년이 넘어갈 때 2차 웨이브가 크게 왔어요. 아. 그래서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봄이 되면서 갑자기 사망률이 뚝 떨어졌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도대체 스페인 독감이 어떻게 네네. 잡혔냐라고 했을 때 잡힌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의사들이 훨씬 많았었어요. 그래요. 그러다가 또 변이를 일으키면 뭐 맞아. 30년 된가 한번 또 터지고 또 그렇게 됐다가 또 변이를 일으키면 또 뭐 그렇게 다 홍콩 독감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던데요. 코로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면역력이 그만큼 이제 더 생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연구해야 되고 전염병을 막으려면 전염병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2차 웨이브 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났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예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겪었던 2차 웨이브를 겪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는 위험이 아닐까. 네. 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1차 세계대전에 종결에 영향을 준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했을 텐데 이 당시에도 전염병 퇴치의 기본 개념으로 이 격리와 위생을 들었다는 게 정말 획기적인 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많은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지만 우린 이미 이겨낸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위생관리 철저히 하고요. 이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